저는 56세 은주입니다. 30년 동안 남편 태석과 함께 작은 슈퍼를 운영해왔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채소를 정리하고 손님들의 잔소리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회 연락이 왔어요. 20년 만에 열리는 모임이었습니다. 동창회장에서 화려한 옷차림의 미라를 만났어요. 은주야, 오랜만이다. 그런데 너 여전하구나. 미라의 말투엔 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재혼했어. 돈 많은 사업가랑 아파트도 강남에 있고 차도 외제차 타고 다녀. 그러더니 제게 물었어요. 너는 뭐 하며 지내? 우리는 슈퍼 운영해.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라는 실소를 터뜨렸어요. 어머, 아직도 그런 걸 해? 넌 참 구질구질하게 사는구나. 난 돈 많은 남자 만나서 다시 꽃 피우는데.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속으론 미라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미라가 태석 이야기를 할 때마다 유독 관심을 보였거든요. 너 남편 아직 잘생겼겠다. 예전에 인기 많았잖아. 이런 말들을 하면서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며칠 후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어요. 태석과 미라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단순히 같이 찍은 사진일 뿐인데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걸까요? 그날 밤 태석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어디 갔다 온 거야? 제가 물었을 때 태석은 잠깐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아,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어. 하지만 술 냄새는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딸 지연이 슈퍼에 들렀어요. 엄마, 아빠 요즘 이상하지 않아? 지연의 말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냥 느낌이야. 뭔가 다른 것 같아서. 그렇게 평범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태석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어요. 평소에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두던 사람이 갑자기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항상 휴대폰을 가지고 다녔죠. 여보, 휴대폰을 왜 그렇게 소중히 해? 제가 농담처럼 물었을 때 태석은 버벅거렸어요. 아, 요즘 사업 관련 연락이 많아서 그래. 더 이상한 건 슈퍼 근처에 자주 나타나는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며칠 연속으로 같은 자리에 서 있더니 태석이 나타나면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엄마, 방금 시내에서 아빠 봤는데 여자랑 같이 있었어.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랑? 잘 모르겠어. 멀리서 봐서. 하지만 아빠가 그 여자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 지연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엄마, 아빠 딴 여자 있는 것 같아. 그날 밤 태석이 들어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오늘 오후에 어디 갔었어? 응? 그냥 도매시장 다녀왔어. 혹시 누구 만났어? 태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자꾸 캐묻는 거야? 다음 날 저는 또 다른 사진을 발견했어요. 대학교 MT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태석과 미라가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히 미라는 태석과 같은 대학이 아니었는데 왜 MT 사진에 있는 걸까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동창회에서 미라가 보였던 의미심장한 눈빛, 태석에 대한 과도한 관심, 그리고 최근 태석의 이상한 행동들. 저녁에 지연이 다시 왔어요. 엄마, 나 오늘 아빠 뒤를 따라가 봤어. 모텔 근처에서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어. 엄마, 이거 심각한 것 같아. 지연의 말을 들으니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분명히 잘못되고 있었어요. 그 다음 주 금요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슈퍼문을 닫았어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태석을 먼저 보냈습니다. 사실은 지연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오후 3시쯤 저는 태석이 자주 간다던 그 모텔 근처로 갔습니다. 모텔 맞은편 카페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익숙한 차가 나타났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태석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모텔 입구에서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태석과 미라였어요. 미라가 태석의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고, 이건 꿈이라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30년 전 연인처럼 다정하게. 저와 함께 있을 때는 보여준 적 없는 태석의 표정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태석이 저한테 이럴 수 있죠? 저녁 8시쯤 태석이 들어왔습니다. 일찍 왔네. 평범하게 말하는 태석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라랑 만났지? 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 소리야? 모텔에서 나오는 거 봤어. 태석은 잠깐 당황했지만 곧 뻔뻔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만났어.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30년이면 충분하잖아.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태석의 말에 저는 더욱 충격받았어요. 미라랑 있으면 숨통이 트여. 너랑은 달라. 태석은 제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너는 항상 불평만 하고 꿈도 없고 재미없어.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30년 동안 태석을 위해 살아온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미라가 직접 슈퍼로 찾아왔어요. 화려한 옷차림에 진한 화장을 하고 마치 승리자처럼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언니 안녕. 미라는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밝게 인사했어요. 미라는 슈퍼 안을 둘러보더니 혀를 찼어요. 언니 여전히 이런 데서 일하고 있구나. 언니 알지? 나랑 태석이 만나고 있다는 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대놓고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왜? 부끄러워? 미라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제 숨길 것도 없는데 태석이가 내게 마음을 준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야. 그 순간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언니 이 사람 이제 내 거야. 미라는 제 앞에서 선언했어요. 평생 잡고 싶으면 잡아봐 하지만 내가 이길 거야. 저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라야,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언니는 항상 나보다 모든 걸 먼저 가졌잖아. 고등학교 때부터 태석이는 나를 좋아했어. 하지만 언니가 먼저 고백해서 뺏어간 거야. 미라의 말에 저는 충격받았어요. 그날부터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은준의 남편 친구랑 바람났다더라. 슈퍼에 오는 손님들도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며칠 뒤 미라가 태석과 함께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미라를 마주쳤어요. 언니 요즘 어때? 너 때문에 힘들어. 나 때문에? 언니가 태석이를 잘 잡아두지 못한 거지. 그 순간 미라가 제 뺨을 때렸어요. 언니 현실을 받아들여.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 단골 손님인 박노인이 다가왔어요. 은주야, 네가 언제까지 당하기만 할 거냐? 박노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인생도 내 거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초라하고 지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 속에서 뭔가 다른 빛이 살아나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미라를 짓밟겠다. 저는 거울 속에 제게 속상이었습니다. 미라에게 뺨을 맞은 후 저는 며칠 동안 슈퍼문을 열지 못했어요. 지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러면 안 돼.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주일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슈퍼문을 열었어요. 오후쯤 되자 미라가 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태석과 함께였습니다. 자기야, 여기 과자 하나 사줘. 미라가 태석에게 애교를 부렸어요. 미라는 제 앞에서 태석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언니, 우리 결혼식 때 꼭 와야 해. 결혼식이라니. 저와 아직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요. 박노인이 슈퍼에 들어오셨어요. 은주야, 괜찮냐? 할아버지. 저는 정말 바보예요. 박노인은 한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은주야, 네가 지금까지 당한 건 억울하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있을 거냐? 일어나야 한다, 내 힘으로. 박노인의 말씀이 제 가슴을 두드렸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대로 당하기만 할 건가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한심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진 걸까요? 다음 날 미라가 동네 부녀회 모임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치 자기가 이 동네의 새로운 권력자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지연이 왔을 때 저는 결심을 말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바뀔 거야.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억눌려 있던 분노가 솟아오르고 잃어버렸던 자존심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잘난 척하는 그 사교 모임들, 거기에 들어가서 미라의 본 모습을 보여줄 거야. 어떻게요? 방법이 있어. 미라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게 없거든.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미라의 과거를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던 시절도 있었고 첫 번째 결혼도 사기 결혼이었다는 소문도 있었죠.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복수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일주일 후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30년 동안 운영해온 슈퍼문을 닫기로 한 거였습니다. 슈퍼를 정리하면서 나온 돈과 지연이 모아둔 돈을 합쳐서 작은 도시락 사업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목표는 미라가 주도하는 사교 모임에 침투하는 것이었어요. 박노인께서 도와주셨어요. 은주야, 네가 정말 바뀌었구나, 좋다. 박노인의 추천으로 저는 부녀의 도시락 납품을 맡게 되었어요. 첫 번째 모임 날 저는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30년 동안 갈고 닦은 요리 실력을 모두 발휘했습니다. 모임에 도착하자 미라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니, 여기 왜 와? 도시락 업체예요. 오늘 음식 준비했어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당황했지만 금세 비웃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언니가 음식 장사를? 슈퍼도 망해서 이제 그것도 해야 하나? 도시락을 내놓자 부녀의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다.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미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미라 씨, 예전에 참 고생 많이 하셨죠.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닐 때 정말 힘드셨을 텐데.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언니, 그런 얘기는. 아, 다들 모르시나? 미라 씨 첫 번째 남편이 사기꾼이었다는 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언니, 그만해. 왜? 사실인데. 그때 내가 돈도 빌려줬잖아. 그리고 지금 남편도 재혼이죠. 전 부인한테 위자료도 제대로 안 줬다면서요. 저는 계속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때 한 부인이 말했어요. 어머,
그럼 미라 씨가 말한 강남 아파트도 전 남편 명의예요.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미라는 견디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남은 사람들은 미라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허영덩어리였구나. 다음 날부터 동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미라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고 저에게는 동정과 응원을 보냈습니다. 도시락 주문도 늘어났어요. 내가 누구보다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 저는 지연에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미라와 태석의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미라가 사교 모임에서 망신당한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태석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은주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태석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굴복의 기운이 있었어요. 미라가 이상해졌어. 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갑자기 히스테리를 부리고 돈 달라고 계속 조르고. 저는 비웃었어요. 그래? 그게 미라의 진짜 모습이야. 은주야, 내가 잘못했어. 태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보자. 30년.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그 30년을 내가 배신했잖아. 미라는 나한테 관심 없어. 그냥 돈이랑 체면 때문에 나를 이용한 거였어. 그걸 이제야 알아? 너무 늦었어. 이제 와서 날 찾니? 넌 이미 끝났어. 저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다음 날 지연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엄마, 미라가 아빠한테 돈을 요구하다가 큰 싸움이 났대. 경찰까지 왔다더라. 오후에 박노인이 오셨어요. 은주야, 내가 너한테 말해줄 게 있다. 미라와 태석의 과거 말이야. 박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충격받았어요. 미라는 대학교 다닐 때도 태석이를 포기하지 못했어. 몰래 만나기도 했고, 너희가 결혼하기 전까지도 태석이와 미라는 종종 만났어. 박노인의 말에 따르면 미라는 저와 태석의 결혼을 막으려고 했었대요. 그럼 처음부터 내가 이용당한 거였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30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태석이 다시 찾아왔어요. 은주야, 미라가 집에서 나가라고 해. 태석아, 너 미라랑 언제부터 만났어? 박노인한테 다 들었어. 우리 결혼 전부터 만났다며? 태석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제발 용서해줘. 용서? 저는 태석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용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을 때 하는 거야. 다음 주에 미라가 동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태석도 혼자 작은 원룸을 구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결국 분류는 화려해 보였지만 모든 걸 파괴하고 말았어요. 미라도 태석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도시락 사업은 성공해서 직원 3명을 둘 정도로 커졌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사무실 개업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은주 씨 정말 대단해요. 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세련된 옷을 입었어요. 6개월 동안 다이어트도 하고 머리도 새로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10년은 젊어 보였어요. 개업식이 한창일 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미라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초라한 옷차림에 화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미라는 저를 보더니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언니 이제 잘 사는구나. 나는 망했어. 완전히 망했다고. 미라가 울먹였어요. 남편도 나 때문에 사업 망해서 이혼하자고 하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저는 미라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미라야, 정신 차려. 언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30년 만에 듣는 미라의 사과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미라야, 너는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어. 남의 것을 빼앗아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잘못이야. 저는 미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가진 건 남의 걸 훔친 껍데기뿐이야. 나는 내 힘으로 일어섰다. 미라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술에 취해 중얼거리며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개업식이 끝난 후 지연이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연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날 밤 저는 새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동네 풍경이 보였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태석이었습니다. 은주야, 축하한다. 개업 소식 들었어. 고마워. 나도 새로 시작하려고 해. 작은 일이지만. 그래, 잘 됐네. 은주야, 너 정말 대단해.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어.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웃었어요. 태석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었어요. 지연이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엄마 뭔 생각해요? 그냥 앞으로의 일들. 어떤 일들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우리 둘이서 더 큰 꿈을 꿔보자. 네, 엄마 저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래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6개월 전 그 절망적이었던 밤과는 완전히 다른 새벽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미라는 허영심과 욕망으로 모든 것을 잃었고 태석은 순간의 쾌락을 줬다가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닥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배신은 화려해 보여도 결국 무너지고 진짜 승자는 다시 일어선 자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 진짜 승자가 바로 저 은주였어요. 지연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저에게 이제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